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샤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제품에 대한 사양을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견적은 어떻게 받고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 무슨 포인트로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적 접수 및 업체 선정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고 견적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샤시를 견적을 받을 때는요, 손품과 발품을 되게 많이 팔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샤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전국에 업체가 엄청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사할 위치가 안양인데, 그 안양에 있는 업체에서 그 해당되는 대리점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산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 현장 공사를 할 주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샤시 업체를 선택을 할 때는 그 아파트 단지 주위에 있는 업체를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업체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때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해당되는 아파트 이름 넣고요, 거기다가 PL창호, 셰시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업체들이 검색이 됩니다. 요새는 블로그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SNS 노출로 해서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해당된 업체들을 계속 쭉 찾는 거예요. 업체들 쭉 찾아서 리스트를 정리하고요, 그 해당된 업체들한테 전화를 해보고 이 업체가 정말 그 아파트를 많이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아파트를 많이 해봤냐 안 해봤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요새 아파트하고 좀 달라서 외벽에 대한 벽체, 수벽이 올라가는 폭 자체가 두께가 되게 좁거나 난간대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약간 라운드 되어 있는 형태로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처음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본 업체들은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손풀 팔아서 2개, 3개 업체를 선정이 됐다면,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에 공사를 할 사장님을 만나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보면 이 사람은 믿을만 하겠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조건은 그 해당 아파트에 공사를 많이 해본. 자, 근데 여기서 더 상위 버전은 뭐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LG로 하던 KCC로 하던 하나로 하던 어떤 브랜드를 쓸 건지 정해놓는 게 일단 중요하다. 다만 이 또한 역시 해당되는 대리점 업체에서 여러 개를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받아보면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를 할 때요, 만약에 내가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한 비용 자체를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을 내가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 샹들리제 구매하고 벽지 장판 교체하고 싱크대 주방 기구 구입하고 페인트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인테리어 마감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샤시 설치, 그리고 발코니 확장, 그리고 난방시설인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를 낼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꼭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업체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호에 대한 유통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창호에 대한 유통구조는 일반적으로 대리점과 제조사와 공업사, 이 3개가 공존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대리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나서 실질적으로 계약도 하고 설치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조사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제품 자체 원자재를 가공해서 만들어서 그 샤시에 대한 것들 길다랗게 프로파일을 뽑아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공업사는 뭐냐면 이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라는 대리점에서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대리점이면서 공업사를 같이 하는 회사들도, 업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많습니다. 대리점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코드를 여러 개 딸 수가 있어요. KCC 할 수 있고 하나도 할 수 있고 여러 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KCC라는 제품을 쓰는데도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조사에서 공업사한테 물건을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업사에서 대리점에 물건을 준단 말이에요.
A라는 대리점은 일도 엄청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 막 엄청 많이 가져가. 근데 B라는 업체는 일도 별로 없어. 뜨문뜨문해. 라고 한다고 하면 A라는 대리점에 이 공업사가 제품을 B라는 대리점에 주는 단가와 똑같이 줄 수 있을까요? 못 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박리담의 형태로 해서 잘하는 데다가 조금 더 싸게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A라는 업체는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고객과 계약할 확률을 더 높이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일을 많이 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단가가 더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뭘까요? 비용이 싼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회사고, 일을 많이 한다는 회사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대리점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적을 어떻게 받아야 되며 이 견적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견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무조건 사양을 통일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가 견적으로 금액을 비교를 받아야 이게 싼지 비싼지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개의 견적을 기준으로 해서요, 거기에 대한 걸 동일하게 견적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견적서인데, 견적서는 대리점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개념을 정확히 알게 되면 견적서를 보고 견적서를 받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품명과 규격이 중요한데, 품명이라 하는 건 뭐냐면 해당되는 위치에 유리가 어떤 게 들어갔냐, 단창이 들어가냐, 이중창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규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거실 EW, 좌소, UB라고 하는 건 언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실에 있는 유리가 두 짝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좌측과 우측에 대한 창이 다른데 좌측이 작은 창으로 들어간다. 근데 규격이 4.6m에 높이가 2.27m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도 마찬가지. 침실 1 내부에 2 단창 공틀, 침실 1 발코니 3W UB, 침실 2에 2W 대칭.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해당되는 게 단창이냐 이중창이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유리가 두 개로 되느냐, 그게 두 개에 대한 유리가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게 두 짝으로 해서 대칭 형태로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규격은 4.6에 2.7, 2.7에 2.27, 3.4에 2.26.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이즈를 실측을 해봤더니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품명과 규격에 대한 사이즈가 업체들마다 동일하게 나와야만 견적을 단가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견적 조건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해당되는 현장에서 철거하고 장비비를 포함하느냐, 그리고 코킹 공사라고 하는 거는 유리를 치부하고 난 다음에 그 테두리를 코킹으로 쏘느냐, 그 내부 부분에 랩핑하느냐, 이거 아까 우리가 설명했었죠. 내부 부분에 랩핑을 하느냐 마느냐, 랩핑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자동 락킹을 적용하느냐, 그리고 유리공사를 할 때 유리공사 자체의 사이즈가 23mm냐 22mm냐 로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요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아까 그 방충망 얘기했잖아요. 방충망 여기 보시면 있는 거죠. 방충망이 여기에는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없다. 이것도 뭐냐면 해당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일한 기준에 이 부분에 방충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표현을 해서 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되는 업체별 견적을 받아야만 정확한 단가 비교가 되고, 단가 비교가 정확히 돼야 해당되는 업체를 잘 선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자재팩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견적을 어떻게 받고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는까지 다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시공관리를 잘 하고 업체가 어떻게 하면 공사를 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공사 및 현장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이 공간을 본다라고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단창으로 되어 있네요. 단창으로 되어 있고 랩핑이 없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락킹이 되는 레버 핸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뭘까요? 이건 뭐냐면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공극이 생긴 부분에 충진을 해서 단열 효과를 높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제품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는 뭐죠? 지금 보시는 제품은 뭐냐면요, 단창의 경우입니다. 단창. 기본적으로 단창이 있는 거에서 단창으로 변경될 때는 하부에 있는 하부턱, 이걸 하부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수벽이라고 해요. 하부턱 자체가 사이즈가
단창을 설치할 때 문제가 없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창이 단창으로 변경되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뭐냐면 수백 자체가 좁거나 또는 창이 단창에서 이중창으로 바뀌게 되면 실내로 창이 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막 좀 약간 지저분하게 돼 있죠. 실리콘 막 쏘는데 이걸 뭐냐면 파스너라고 하는 브라켓입니다. 하부 턱 수벽은 좁은데 샤시가 많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철물처럼 하수도로 기역자 브라켓으로 걸어서 보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 보기 싫잖아요. 너무 보기 싫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안 하면요. 그냥 이렇게 공사 끝나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요. 하부에 캡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공간 자체가 이만큼 뜰 때 그 벽면에 뜨는 것만큼 단열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 단열재를 쓰기도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확장 공사가 아니고 비확장용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단지 창이 교체되면서 샤시가 튀어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캡을 설치를 해서 보기 싫은 부분을 가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한 대로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실리콘 뭐 덕지덕지 하고 하서는 막 이렇게 기억자 막 그대로 다 노출돼도 뭐 간다고. 우리 전에서 사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작업자한테 막 이거 왜 이래요? 라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정확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 지금 요 사이 동그라미 요 사이 이거 보이시나요? 요 사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 틈이 뭘까요? 이 틈이 바깥이에요. 바로 바깥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샤시를 철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샤시를 설치를 하는데 이 샤시를 설치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사이즈가 꽉 끼니까 우레탄 폼도 제대로 쏘지를 못하고 바깥에 그대로 다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돼요. 바람 그대로 쑥쑥 다 들어오고 단열 효과 하나도 없어요. 창 안만 좋은 거 쓰면 뭐합니까? 그 사이로 바람 다 들어오는데.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작업자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배째라고 그래요. 그 정도 가격 받고 한 거니까 난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측을 잘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완전히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그 개구부에다 오픈 사이즈를 실측을 해서 발주를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철거된 상태에서 실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샤시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측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개구부에 대한 오픈 사이즈에서 실질적으로 속보보드로 해서 면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개구부 사이즈에서 20mm에서 30mm 정도 여유를 줘야만 설치를 하는데 용이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존의 샤시를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할 때 속고를 면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확장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속고 목공 작업을 다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 20에서 30mm 정도 여유가 있어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뭘까요? 목공이나 경량으로 면작을 한 경우에는 사이즈가 똑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10mm 정도 좌우측 여유 공간을 주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우레탄 폼을 사축을 하면 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설치를 잘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브랜드, 아무리 좋은 제품, 기능성이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요, 완전 빵입니다, 빵.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시공을 제대로 해야 되고, 시공을 제대로 하는 걸 보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관리를 해줘야 작업이 더 퀄리티 있게 나온다. 이게 사실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작업자가 작업을 할 때 옆에서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챙겨서 보면요, 정말 퀄리티나 품질이 더 잘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샤시를 주제로 해서 내용을 좀 제가 전달을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